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거기 138페이지에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우리 지난 주에는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 외웠다고 이제 의제하겠습니다. 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외웠다 의제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요.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래서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거 2015년 1월 달에 만들어진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 한 필지 토지당 끝에가 지역, 지구, 구역으로 끝나는 게 몇 개나 지정돼 있을까? 몇 년 전에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필지의 토지당 6.8개 정도가 지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된 6.8개. 예. 그러면 무슨 어떤 땅은 보니까 뭐 농업진흥 지역, 예. 농림 지역 뭐 해서 중복 지정돼 있는 게 한 6.8개 정도. 그러면은 이거 6.8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요. 사실 그 땅은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은 나는 하나밖에 지정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 땅에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자기는 하나밖에 지정 안 했거든요. 자기는 한 대밖에 안 때렸어. 근데 환경부 장관은 또 거기다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본인도 한 대밖에 안 때렸대. 근데 맞는 땅 입장에서 한 7방 정도를 맞아가지고 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등장한 이유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는데 규제를 완화시켜 줄 때는요. 산꼭대기에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 산꼭대기에서 용적률 2배 완화.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 그 효과가 크게 미치는 곳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할 때 뭘로 지정하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돼 있죠. 6번에 있으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138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지정 대상 지역, 자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도시 지역이라 그랬죠.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는 게 어느 법조문에는 전부라고 나오고 어디는 일부 나왔고 전부 또는 일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지역 포함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광범위해요. 주변 지역까지 전부 일부, 예,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올 게 바로 이거예요. 1번부터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되겠죠. 1번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서울의 도심 용산 북쪽, 서울의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생활권의 중심 지역, 서울은 5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동남 생활권, 문정 장지, 서북 생활권, 마곡 이런 데예요. 이런 데다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 효과가 크게 미치겠다. 2번 철도 역사, 서울역,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항만, 인천항, 공공청사, 서울시청,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 요 주변에다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 효과가 크게 미치겠다. 3번의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역세권 시프트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역세권 시프트 해가지고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완화시켜주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거기 요 3번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래서 뭐 왕십리역, 뭐 그다음에 공덕역, 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런데. 예.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래서 이 공업 지역은 거의 서울에 같은 데는요 준공업 지역이 많아요. 이런 데가. 그다음에 5번은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 5번 해당되는 지역이 서울에는 없어요. 충청도에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충청도. 그래서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마을을 만들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을 하고 이런 걸 말해요. 서울에 그런 데 없어요. 서울에. 예. 무슨 뭐 협동조합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이게 없어요. 심지어.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해당되는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로 2번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외우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특징이 없어. 이 내용은. 다른 계획 내용에 나오는 것들이 다 중복돼서 나오는데 딱 하나 중복 안 되는 게 있어요.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자,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나왔어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확보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기반 시설자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자,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계획 내용이 나오나요?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광역이 안 나와요. 예.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어느 계획 내용이 나오나?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있어요. 배치와 규모. 어느 계획 내용이 나오는가? 지구 단위 계획. 공부 많이 했네요. 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의 내용이 총 4개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일단 4개 중에 하나는 만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꼭 나와요. 4개 중에 하나는. 예.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내용이 나온다. 예.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눈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되겠네요. 가로 3번에 보시면은요. 지정과 변경 계획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런가 보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제 2번이 나오는데요. 예. 각종 완화 등등을 정하는데 거기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이 나왔어. 자,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서 나오고 또 한 군데가 시범도시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구청장이 나오고 다른 데서 구청장 나오면 일단 틀렸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국토계획법에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요. 규제가 완화돼서. 그러면 땅값은 올라가는데 기반 시설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건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럴 때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면 좋을 것인가? 누가 좋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간 토지 소유자한테. 그래서 140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토지 가치 상승분. 자,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 올라간 만큼 그때 부담을 시킨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의견
회신 그랬어요. 회신. 회신이라는 말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여기만 나와요. 회신이란 말이. 예. 그 다음에 요 4번을 보시면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결정권자는 다 국토부 장관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지문을 낼 때는 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눈치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봤더니 10%. 거의 다 10%였어. 그렇죠? 예. 10%.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의 20% 이내. 그러면 건폐율이 50%일 때 10%는 결국에는 20%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이것도 행정 계획이죠. 그럼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예. 그다음 이제 행위자는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용 배제 규정.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고요. 이게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지정돼 있어요. 현재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죠. 예, 딱 한 번 가봤네죠. 짜장면 먹은 적이 있어서. 거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주택법에 보면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담벼락 주변에 보면 나무가 막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왜 심어놨을까? 예? 주택법에 부속 법령들이 많아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뭐 주택 건설 기준 막 그래가지고 그 수림대라는 게 있어요. 수림대. 그러니까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의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나무를 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60데시벨 미만, 65데시벨 미만 해가지고 그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소음 측정하는 거. 그래서 소음이 몇 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다 있어요. 거기 맞춰가지고 아파트 담벼락 주변에 나무를 다 심는 거, 괜히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림대 같은 거 만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복리시설의 대표가 이제 어린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어린 놀이터 면적도 세대 수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 기준에는 면적만 딱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일 때는 어린 놀이터를 뭐 2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하냐 그러면 아파트에 그 보면은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담벼락에. 그래서 가늘고 긴 면적을 확보해서 예전에 가늘고 긴 면적이에요. 면적은 맞아. 근데 모양이 가늘고 길어. 그래서 어린 놀이터에 설치한 게 시소하고요. 시소. 그 다음에 미끄럼틀. 시소, 미끄럼틀. 이거 설치한 거야. 이렇게. 예전에 인적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예. 면적만 딱 규정해 놓으니까 면적이 맞아. 예.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 폭도 새로 정했어. 다시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면적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복리시설 설치 기준, 뭐 부대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기준인데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모든 법에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도 극단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 작품 설치. 그래서 우리 빌딩 앞에 지나가면요, 억지로 세우는 조각상들 보입니다. 예, 그것만 전문으로 만드는 그 작가들이 있대요. 그분은 그 건축할 때 앞에 세워놓는 조각품만 만드는 분이야. 예, 기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요, 우리 건축비 상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 흉물스럽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술인협회에서 결사 반대해서 못 없앴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요, 요 미술 작품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심의 절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규제할 때 완화 같은 것이 가장 힘든 게요. 그게 학교하고요, 문화재예요, 보통요. 학교하고 문화재가 나오면은 거의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혹시나 나중에 누가 이거 위원시켜 준다 무조건 하세요. 좋은 거 많아요. 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이게 더 좋아. 문화재위원회가. 예. 그래서 이 두 위원회가요,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요, 밑에 나오는 법률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요. 완화 여부는 의결에 따른다. 자, 의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거의 다 심의거든. 심의보다 정도가 강한 게 의결이에요. 의결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딱 해야지 의결. 우리 공법에는 의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새로 생겼어요. 의결. 이것만 의결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예.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결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특별 건축구역, 건축법상.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가 돼요. 예. 예, 거기까지 체크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은 이제 다 주요한 내용들 외워집니다. 핵심사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41페이지 보시면은 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공부를 하자니 잘 안 나오고요. 안 하자니 찜찜한 부분이에요. 실무에서는 많이 쓰여요. 그럼 이걸 좀 풀어서 쓰면은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이에요.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었으면은 더 이해가 쉬워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 제한을 어느 지역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개사 공부할 때 아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기억남아.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을 하나만 지정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 일을 딱 하면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했어요. 고객 때문에. 그때 봤더니 용도 지역이 두 개가 써 있는 거야. 용도 지역이. 그래서 일반 주거 2종하고 콤마 찍고 일반 주거 3종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 두 개 용도 지역의 토지가 걸쳐 있는 거예요. 예, 걸쳐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바로 요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원칙으로 그냥 각각 적용하면 돼요. 걸치는 지역 규정을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나의 대지 일부가 요만큼이 주거 지역에 걸쳐 있고요. 요만큼이 공업 지역, 요만큼이 상업 지역에 걸쳐 있으면요. 그냥 걸치는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서 주거 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에서 내가 건물 짓겠다 그러면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그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 지으면 돼. 상업은 상업, 공업은 공업.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걸치는 지역 면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 지역 면적이 한 700제곱미터, 공업이 한 400, 상업이 300제곱미터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걸치는 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지역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데는 어디예요?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을 330제곱미터 이하인 상업 지역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상업 지역인데 상업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의는 상업 지역인데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만 지어야 돼요. 건축 제한. 그다음 이제 건폐율하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거는 가중평균하게 돼 있어요. 가중평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면적 곱하기 건폐율, 면적 곱하기 건폐율, 면적 곱하기 건폐율 나누기 전체 면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됐냐 그러면요. 2012년 8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 8월 달에요. 요 8월 이전까지는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개를 적용받게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2012년 8월 달에요.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 제한만 가장 큰 면적을 적용받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는 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가중평균하는 식이 나와요. 식이 142페이지에 나오는 그 박스가 그 계산식이에요. 거기 FX라고 나오죠? FX. 이 계산식이 생긴 게 2012년도예요. 그러면 이 계산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매년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계산하는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나왔는데 2012년도에 FX 계산식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문제도 안 나왔다. 왜? FX가 싫어서 법대 오신 교수님들이 출질하시거든요. 이거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항상 우리가 그 공법 시험 문제를 풀면은 시험장에서 7번 아니면 8번 문제가 계산 문제였어요. 바로 여기 계산 문제였어요. 7번 아니면 8번 문제. 항상 제가 강조를 해요. 중간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뛰어넘어라. 일단 다음에 풀고 다른 거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려고 그러는데 꼭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풀다 보니까 좀 만만해 보이거든. 이왕 풀 거 풀고 가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계산 문제 아무리 쉬워도. 5분 정도 걸려서 풀었는데 5개 보기 중에 없어. 그러면 당황스러워. 이미 5분을 투자했잖아. 아까워서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또 5분 투자했는데 또 5개 보기 중에 없어. 10분 투자했죠. 이제 10문제 날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허둥대다가 뒤에 거 다 틀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그렇게 선생이 일러도 말 안 들어. 예. 그래서 항상 7번이나 8번 문제 요 파트에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뛰어넘고 끝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 남을 때 다시 돌아와서 푸는 건데 시간 남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요. 거의 찍다시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 하나씩을 다 연습을 해왔는데 2012년 8월 달에 이 FX 계산식이 가중평균식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계산 문제는 안 나오지만 문장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한 2문제 정도 풀어볼 거예요. 2문제 정도. 만일에 대비해. 그거는 7월 달에 문제집 풀 때 문제집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개정되기 전에 2005년도에 또 한 번 개정된 적이 있었어요.
2005년도 개정은 뭐냐 그러면 요거였어요. 330제곱미터에 대해서 가로가 생긴 거예요. 가로가 뭐냐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330에나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2005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그해 시험 나왔어요. 그러면 띠 모양이 뭐냐면 가늘고 긴 걸 말합니다. 띠 모양은 예전에 저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거 도로고요.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자, 이게 상업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늘고 긴 띠 모양이야 이게 도로변에. 이게 600제곱미터고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게 한 900제곱미터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요 규정이 없이 330 기준이면요. 요거는 330을 초과하잖아. 큰 거 따라갈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의 규정을 적용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중견 건설회사가요. 강남에 이런 땅이 실제 있었어요. 이런 땅이.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매입한 겁니다. 그 건설회사가.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도 건설회사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건설회사 계획은 여기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에서 허가 나오는 건물 짓고 요 뒤에는 다른 별동으로 주거지역에 허가 나오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안 나와. 봤더니 글쎄 지난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가로가 생긴 거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330이 아니라 66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큰 쪽의 건축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여기에 건축제는 어디에 적용이 돼요?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설회사 모든 직원이 단 한 명도 이 개정 사실을 몰랐어. 예, 전 직원 다. 예. 그래서 우리 몰랐다 해가지고 몰랐기 때문에 허가 내달라면서 소송했는데 패소했어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 모르는 것은 너네들 잘못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그해 시험 나왔어. 제 경우 이게 아마 7월 달인가 개정이 됐는데 그해 시험이 바로 나왔어요. 이게. 예. 계산 문제 나왔어. 계산 문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대지 면적 구해가지고 건폐율 적용하고 용적률을 적용해서 최대 건축 연면적 얼마인가. 이게 문제 나온 거예요. 항상 문제가 최대 건축 연면적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예? 주거지역에서. 근데 당신은 건폐율 용적률도 다 이걸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은 평균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문제가 지금 다 틀려 정답이. 예, 다 틀려요. 예.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는 첫 번째 예외가 하나의 대지가 이제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래 우리 올해 미간 지구가 없어졌거든요. 미간 지구. 그래서 고도 지구에만 걸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 일부가 여기가 고도 지구래요. 걸쳐 있고 여기는 그 밖에 다른 지역에 걸쳐 있어요. 알 필요 없고. 그러면 건축물의 일부가요. 이렇게 고도 지구에 걸친 거예요. 이랬을 때는 걸치지 않은 건축물 부분에도 고도 지구의 행위 제한 적용이 돼. 걸치지 않은 대지에도 고도 지구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건물 일부가 고도 지구에 걸치면은 건물 전부 다 고도 지구, 대지 전부 다 고도 지구에 행위 제한 적용된다. 나 같으면 차라리 걸치는 부분에 이 건물을 부숴버릴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만 고도 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대지 전부 다 고도 지구 행위 제한 적용.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방화 지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방화 지구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방화 지구고요. 방화 지구고 여기는 그 밖에 다른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걸친 거예요. 방화 지구의 일부가. 그러면 걸치지 않은 건축물 부분에도 방화 지구의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
근데 걸치지 않는 대지에는 적용이 안 돼요. 대지는 불이 안 타거든.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치면은요,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에 행위 제한 적용. 걸치지 않는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화벽. 경계가 방화벽이다. 그러면 불이 넘어가지 않죠. 이럴 때는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각각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녹지 지역에. 그 요거는요. 지금 사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공업지역이고 여기가 녹지지역이다. 근데 녹지지역이 걸쳐 있을 때는 녹지는 녹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각각 적용하는 것이 요게 원칙이다. 원칙이 각각 적용이다. 이거 원칙까지 알아두셔야. 왜냐하면 그 새로 개정된 게 사례가 나오질 않았어요. 사례가 개정된 게 지금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142페이지 아까 이제 거기 가로 2번에 예외 나왔죠. 고도지구 나왔죠. 건축물 전부 다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 적용. 2번은 이제 방화지구 나왔고, 그 다음에 3번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에 걸칠 때 원칙 각각 적용. 그렇죠? 예. 각각 적용입니다. 예. 예외적인 거는 이제 사례가 나오면 그때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나중에 문제집 풀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대표 예제라고 해서 작년도 기출 문제가 나오네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부 장관이 용도, 지역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당연하죠. 도시관리 계획. 시도시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죠. 조례로 신설할 수 있죠. 예. 4번 집단 칠학지구는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는 게 집단 칠학지구.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맞아요. 예. 3번이 틀렸고. 예. 자, 뒤로 넘기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실무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학원 다닐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배우긴 배웠는데 객관식 문제를 맞힐 수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한다. 이게 제 핵심이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있을 때요. 이제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써 있는 행위 제한 내용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써 있는 행위 제한 내용이 서로 충돌해. 어느 게 우선하는가? 지구 단위 우선한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런데 이 핵심을 갖다가 물어본 기출 문제가 딱 유일하게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핵심을요. 이건 계속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 같은 데는요. 각 동마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에 웬만한 동 다 있습니다. 서울에 한남동이다 그러면 물론 한남동 전체 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라 그 일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동마다 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용도 지구도 있을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용도 구역도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요. 이것과 다르게 돼 있는 것만큼은 효력이 없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기 봉천동이라고 있습니다. 봉천동. 봉천동은 지금 동의 명칭을 바꿨다 그래요.
왜냐 봉천동이라는 말 때문에 아파트 값이 안 오른대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봉천동을 몇 개로 쪼갰대요. 쪼개가지고 그 동 중에 하나가 신촌동, 예? 동 중에 여러 개를 나눠서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신촌 뭐 동인도 있고 무슨 동 무슨 동 나눠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봉천동이랑 하늘을 받드는 동네잖아. 하늘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봉천동 해가지고 값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 이름 바꿨는데 그래서 그 봉천동에 보면은요 일반 상업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천동에 일반 상업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의 요 이제 봉천동에 일반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상업 지역은요 우리 건축 제한으로는 업무 시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업무 시설 건축이 가능해 일반 상업 지역에서요. 그래서 요 봉천동 일반 상업 지역을 지나다니는 갑이라는 분께서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이분은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업무 시설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업무 시설의 대표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이 이 주변에 한 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이 나왔어. 야, 여기다 오피스텔 지으면 대박이겠구나 해가지고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벌써 한 4년 됐나? 했으로 달려와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지어달라는 거예요. PM을 맡아주세요. 땅을 하나 자기 사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면서 오피스텔 지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200만 명은 될 거다. 그런데 왜 못 지었겠는가?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마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게 아닐까. 자기는 추진력만큼은 대단하대.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번을 대보라 그랬습니다. 지번을 딱 대가지고 우리 온나라 사이트 있죠? 예, 온나라 사이트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봤더니요. 예상대로 거기가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써 있으면은요.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 계획이 열람해야 돼 따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본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에 의한다. 1번이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 하고 1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나와 있어요. 1번 나와 있어. 예. 그러면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원래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게 돼 있지만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 오피스텔 써놨거든. 그러니까 못 짓는 거예요. 항상 뭐가 우선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이거든요. 못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할 때 한 번씩을 다 겪어요. 그 잘못해. 왜? 용도 지역 건축 제한표를 보더니 이거 건축 가능한데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나중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각에서요. 종로 5가 사이에 목욕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단성사 주변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 왜 우리 목욕장은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상업지역에서는 일종 근생이 다 지을 수가 있는데 왜 못 지을까?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지구 단위 때문에.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일반 상업지역 같은 데는요. 건축 제한을 하면은 동물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 제한. 예, 원칙적으로 동물원, 교도소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대표적인 일반 상업지역 중에 한 군데인 이태원 상업지역 같은 데다가 누가 와서 동물원 지어. 어때? 예? 교도소도 지어. 그 외국인들이 관광하러 왔는데 동물만 보고 잠시 감금돼 있다 가야 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역시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동네에 있으면은 어울릴 만한 건물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봉천동 같은 데는 특이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권장 용도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권장 용도. 그래서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건물 1층에는 단독 주택을 권장하면서 써 있어. 단독 주택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용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어떤 건물이든지 1층은 단독 주택을 권장한다고 써 있어요. 권장. 예. 권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한다. 꼭 기억하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출발은요, 상세 계획이었어 원래요.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지금 문제가 나와서 그래요. 원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출발이 옛날에 상세 계획이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있었잖아요. 옛날 도시계획법의 상세 계획. 그 다음에 옛날 건축법에는요. 건축법에는 도시설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 두 개가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하던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게 선생님 분명히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하는데 법조문은 왜 다 절반 이상이 건축법을 인용해 쓰냐는 거예요. 출신이 원래 절반이 건축법에서 온 제도예요. 그래서 상세 계획은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을 말해요.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 그러면 뭐에 대해 상세하냐 그러면 용도 지역에 비해서 상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 종류가 3개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야. 요거 3개 규제 외에 상세한 규제는 다 뭘로 했냐면 옛날에 저 상세 계획으로 했어요. 대문의 크기, 대문의 색채, 담의 높이, 간판의 크기, 색채, 재질 이런 자질구레한 규제는 다 상세 계획으로 한 거예요. 상세 계획.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목을 상세 계획 그런 거고요. 도시 설계는요. 지금 물론 없습니다만 예전에 건축법에서 건물을 1개나 2개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건물을 대규모로 건축할 때는 건물을 그냥 못 지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물을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짓게 만든 것이 도시 설계예요. 그래서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는 체계적으로 미관을 유지하면서 지어라. 이게 도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갖다가 하나로 더한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근데 왜 2개를 하나로 더했냐 그러면요. 원래 도시 설계는 건축법이고요. 상세 계획은 도시계획법이 있었거든. 근데 서로 2개가 안 맞아, 이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할 준비는 됐는데 상세한 규제 내용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규제 준비를 했는데 건축할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개를 하나로 통합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 만들고 지구 단위 계획은 2000년에 만들었어요. 2000년에. 요거 200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0년도에요. 2000년에. 생긴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요. 예. 그러면 1999년도까지는 2개로 나눠져 있었다. 2000년부터 이렇게 지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상세한 규제를 통해서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 대규모 건축.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실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 많지 않냐 그러면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요. 전국에 400개가 넘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 법령의 규정에는 수립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각 지자체마다 전국의 각 시군마다 자기네 시군의 독자적인 수립 기준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공사를 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벌써 한 2년 됐나요? 서울의 모 구청에 보면은 우리 문화센터 짓죠. 문화센터. 그렇잖아요. 그 우리 누님들 뭐 아침에 뭐 수영도 하고 뭐 뱃살 밴드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문화센터. 그다음 노란 버스 막 다니고 그러잖아. 그 문화센터를 모 구청에서 새로 짓는데 이 공사 담당하시던 분이 옆에 구청에 근무하시던 분이었어요. 옆에. 그런데 구청을 옮겨와 가지고 그 공사를 하시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예. 왜? 지구 단위 계획 기준이 틀려. 구청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자기가 당연히 이건 다 똑같은 줄 알고 하다가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규정대로 안 했다가 징계를 받더라니까요. 그러면 전국에 한 기준이 한 400개 정도야. 다 틀려 지자체마다 400개.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세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우리 부동산의 기본법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다가 내용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한 줄을 쓰게 되면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 적용돼. 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한 줄을 쓰는 사람 봤더니 구급 공무원이 있어. 구급 공무원이 한 줄 써놓게 되면은요, 이게 국회를 통과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보다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한 줄을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전국에 400개가 있어. 400개 기준이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우리가 매일 보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구체적인 기준은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항상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돼. 본인이 부동산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시험 나올 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